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운영해 왔습니다. 조개껍질, 돌, 금, 은, 담배, 위스키, 좋은 종이 이런 예전에 사용했던 화폐들을 이용해서 화폐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담배나 위스키 같은 상품 화폐가 쓰이는 경우는 교도소나 전쟁 같은 특별한 경우예요.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담배를 나눠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그 담배하고 다른 거를 바꾸어서 이렇게 받았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담배가 화폐로 쓰이는 것에 되게 익숙하지요. 담배같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상품화폐라고 하는데요. 상품화폐는 우리 인간의 직관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따로 논증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느 섬이 있어요. 고립된 섬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섬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담배를 화폐로 사용했어요. 당연히 흡연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그 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섬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이 섬에서는 이제 그동안 쓰였던 담배 화폐가 계속 화폐로 쓰일까요? 혹은 흡연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배가 그 화폐를 쓰던 담배 가격이 폭락할까요? 이왕 문제 하나 냈으니까요. 하나 더 내볼게요. 정부가 인정하건 안 하건 금이 화폐인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금을 주었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증거죠. 인터넷이 막 출발했을 때 1994년도에 이골드라는 결제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이골드는 고객들이 금을 사면 그 금을 택배로 고객한테 보내주지 않아요. 그냥 금고에 보관하죠. 그 대신 금 계좌를 줘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 금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결제에 소액 결제에 사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골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미국 정부가 이골드 회사의 사장을 감금하고 회사 서버를 차단하고 회사 재산, 즉 고객들의 금을 동결했어요. 당연히 회사는 파산하고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이골드의 그 금을 두바이나 미국에 두는 게 아니고요. 달에 두는 거예요. 달나라에. 그리고 그 금 계좌를 열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자기 금이 진짜로 달 금고에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안다고 쳐요. 그런데 절대로 해소할 수는 없겠죠. 달까지 갈 수 없잖아요. 대신 좋은 것도 있어요. FBI 같은 국가 수사기관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동결할 수 없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골드처럼 결제 수단으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네,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죠?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모두 답은 예입니다. 흡연자가 하나도 없어진 섬의 담배는 계속 화폐로 쓰이고요. 달나라에 있는 금 계좌도 계속 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경제학의 큰 보물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강조한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린 거예요. 프리드만은 그의 책 화폐 경제학에서 앱섬의 돌화폐를 소개합니다. 앱섬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운 큰 돌을 화폐로 사용합니다. 기둥으로도 안 쓰고 집 짓는 재료로도 안 써요. 그냥 자기 집 앞에 흉물스럽게 세워둔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섬에는 화강암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섬에서 그 돌을 떠서 배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섬에 다 와서 가라앉아요. 어렵게 떠온 돌덩어리가 바다로 가라앉죠. 그런데 바다에 가라앉은 돌이 화폐로 쓰입니다. 돌을 가져오다가 가라앉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프리드만이 말하고 싶은 건 화폐는 쓸모나 점유와는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드만이 금 이야기를 꺼내요. 하고 싶었던 건 이 얘기죠. 금 이야기예요. 금은 어디 있나요? 자연 속에 있죠.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금을 순도 높게 정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 벙커에 해병대가 지키는데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지하에서 꺼내서 지하로 다시 쌓아요. 그리고 프리드만은 그 책에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앱섬의 돌화폐하고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금괴하고 뭐가 다르냐. 그 금은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동도 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금이 프랑스로 팔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연방준비제도 지하 벙커에 있는 금괴를 지게차로 옮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놔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제신문에 대대적으로 일면에 나옵니다. 금이 유출되었다. 우리나라 이제 금 없다. 이런 거죠.
실물 금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프랑스 거로 소유가 바뀌니까 미국에 금이 유출되었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금과 같은 상품 화폐인 경우이고 신용화폐인 종이돈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잖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자들이 못 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종이돈이 정부가 인정한 종이돈보다 더 귀한 돈으로 대접받은 사례가 있어요. 바로 스위스 디나르지요. 디나르는 이라크의 화폐 단위입니다. 1차 이라크 전쟁 아시나요? 그 1990년도에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예요. 그 전까지 쓰이던 그 이라크 화폐를 스위스 디나르라고 합니다. 스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위스가 믿을만하다 이런 뜻에서 붙여진 건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는 경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스위스 디나르는 영국의 인쇄 공장에서 특수 잉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이라크 정부가. 그래서 스위스 디나르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화폐로 돌려주죠. 그거는 이제 자국에 있는 중국제 인쇄기와 일반 잉크로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이라크 정부는 기간이 지난 스위스 디나르를 불법화하고 당연히 이제는 교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라크 민중들은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중국 인쇄구로 찍은 디나르보다 스위스 디나르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위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스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특히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됐어요. 놀랍게도 쿠르드족이 원수로 알고 있는 그 후세인 대통령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스위스 디나르에도. 그 2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스위스 디나르는 정부가 마구마구 찍어내는 돈보다 무려 300배나 더 값이 나갔어요. 물론 이제 2차 이라크 전쟁,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 이후에 새로 설립된 정부가 스위스 디나르하고 구 디나르하고 다 모두 새로운 돈으로 다 교환해줘서 이제 스위스 디나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죠? 담배처럼 사용 가치도 없고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화폐가 될 수 있잖아요. 화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과감하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는 장부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뱅킹이 무엇인가요? 그거 모두 은행 서버에 있는 장부 아닌가요? 장부들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폐가 장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물이 범람해서 소유권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여기가 내 땅, 너 땅인데 물이 한번 범람해가지고 경계가 흐려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농부들이. 예, 그러면 등기소로 갑니다. 그 등기소는 땅의 장부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다루는 그 서기가 관리하는 그 세계가 실제의 땅이나 실제의 창고에 있는 와인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옛날부터. 좋은 장부는 그래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부는 중앙에 두었죠. 그래서 장부에 접근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하거나 땅의 등기와 관련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서기는 당연히 아무나 할 수가 없었겠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학교에서 발견된 낙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외우게 시킨 다음에 외우지 못하면 학생들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왜요? 학교는 바로 국가의 문서, 즉 장부를 기록하는 서기를 키우는 곳이었거든요. 기록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맞았던 거예요. 외우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은행에 있는 계좌의 숫자가 바뀌면 실제로 여러분의 은행 잔고는 바뀐 거예요. 인류는 장부를 복사해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장부의 숫자를 들고 다니며 교환하거나 이동하기 쉬운 물질로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화폐가 장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장부를 지금처럼 똑같은 장부를 메타버스 공간에 둘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 하나 두고 그 숫자들을 물질로 바꾼 거죠. 그 물질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궤변 같지만요.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화폐라는 게요, 원래 특별한 장부의 숫자여야 하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는 물질들은 특별한 속성을 띱니다. 어떤 속성을 띠나요? 첫째, 썩지 않아야 해요. 쌀이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제외한 음식물들이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죠. 둘째, 가벼울수록 좋아요. 셋째, 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과 같이 하나의 완결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들은 화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 한 채의 가치가 집을 반으로 자른 것의 가치의 2배는 아니잖아요. 집을 반으로 자르면 가치가 없어지겠죠. 자, 넷째 성격은 조금 어려워요. 용어도 자체도 어려워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데, 세 번째 나누어지는 거하고도 이게 통해요. 일맥상통합니다. 나누어진 것들끼리 같은 등가면 원래 교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설날 때 세뱃돈 주려고 은행 가서 받은 빳빳한 신사임당 돈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둔 그 신사임당 돈은 종이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달라야 되지만 돈으로는 가치가 같아요. 이거를 대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익숙하죠. 화폐는 희소해야 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성격이 모두 장부의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장부의 숫자가 마구마구 늘어나면 안 되니까 희소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에는요, 이 5가지 속성에 딱 맞는 물질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수의 속성에 이 5가지 속성에 아주 근접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다 아시죠? 네. 금속이죠. 바로 금이에요. 금. 자,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나눌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속성이 동일해서 교환이 가능하죠. 대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희소하죠. 여러분들 이제 왜 오랫동안 인류가 금을 화폐로 사용해 왔는지 아시겠죠? 금이 추상적인 숫자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나누거나 일반인들이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짜자잔 나타난 게 누굴까요? 네, 정부가 나서요. 그것이 바로 금의 슬픈 역사입니다. 먼저 금은 좋은 장부의 숫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환에 쓰입니다. 그런데 잘 속아요. 순도를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먼저 표준 금화를 만들어요. 딱 황제의 인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 그 금화는 무게와 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민간들이 만든 금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요. 경쟁에 우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금화의 주조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욕심을 내요.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금의 함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금은 정부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립니다. 정부는 금이 거의 담기지 않는 돈을 금화와 동일한 단위로 발행해요. 숫자만 막는 거예요. 급기야는 국민들이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까지 막아요. 왜냐? 자기네가 만든 가짜 금화가 유통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금이 정부를 따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를 따돌릴 교묘한 기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이에크보다 오래 살아서 인터넷의 초창기를 보았던 경제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해왔어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는 지불수단이 나와서 정부가 발행에 금처럼 개입할 수 없는 화폐의 등장을 예견했어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는 거. 뭐죠? 밀턴 프리드만은 천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을 보기도 전에 예견했던 거예요. 화폐에 쓰이는 물질의 속성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구성, 분할성, 운반성, 대체성, 희소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돈은요, 놀랍게도 수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수학적인 돈이잖아요. 비트코인으로 해서 화폐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장부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장부가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죠. 아까 장부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훈련된 엘리트들이 좋은 기억력으로 그 장부에 오류가 없이 기록을 합니다.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장부가 또 고쳐지지 않아도 안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장부로서 엘리트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리켜서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니까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신용, 즉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적인 화폐는 사실은 수학적일 수밖에 없고 수학적인 회계장부 중에서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장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10년 전부터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것은 화폐는 장부고 장부를 메타버스로 복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거였는데 그 물질이 가져야 될 속성을 잘 연구해 보면 추상적인 숫자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장부이고
수학입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